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종일 정원 구석에 앉아 개미만 보던 소녀. 아비조차 외면한 소녀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데 그 순간 바보라 불리던 소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대한민국 금융가는 이 소녀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과연 바보라 불리며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평창동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들이 모여 사는 동네답게 골목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담장이 높은 한 저택이 있었는데 이곳은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던 한재상 교수의 집이었습니다. 한재상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이나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경제학 원론부터 각종 통계 지표가 담긴 서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는 늘 그 숫자들을 분석하며 국가 경제의 앞날을 논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인생의 유일하고도 뼈아픈 수치는 바로 외동딸 세아였습니다. 세아는 대대로 명문대 교수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4살이 되어서야 겨우 엄마라는 말을 뗐고 또래 아이들이 한글을 깨치고 구구단을 외울 때도 세아는 자기 이름 석자조차 온전히 쓰지 못했습니다. 한재상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는 자신의 밑에서 어찌 저런 바보 같은 자식이 나왔느냐며 탄식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점차 세아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세아를 별채에 가두다시피 했고 지인들에게는 딸이 몸이 약해 요양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세상은 남들과 조금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세아는 종일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나무 위를 오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넋나간 아이의 행동이라 여겼지만 세아는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수치화하여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개미들의 행렬이 평소보다 몇 초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들이 등에 짐 먹이의 무게가 개미 몸집의 몇 배인지를 숫자로 치환하고 있었습니다. 세아에게 숫자는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재상은 중요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개미굴을 들여다보던 세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세아는 아주 느릿하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산 가져가야 해요. 2시간 뒤에 비가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한재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그는 기상청 예보에서도 종일 맑음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일기예보에서도 비 소식은 없었다. 저기 가서 개미나 더 세고 있거라. 한재상은 세아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눈에는 이미 비의 징조가 숫자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평소보다 15도 낮은 각도로 비행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개미들이 굴 입구를 높이는 속도가 평소보다 1.5배 빨라졌습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80%를 넘어섰고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수치가 세아의 머릿속 데이터망에 선명하게 잡혔던 것입니다. 세아가 말한 2시간 뒤는 이 모든 수치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정확한 계산 결과였습니다. 정확히 2시간 뒤 서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던 한재상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정장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문득 아침에 세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우연한 일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가 뭘 알겠어. 그냥 운이 좋았겠지.
한재상은 딸의 비범함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상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어머니 진여사만이 그런 세아를 안쓰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진여사는 남편이 세아를 구박할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세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세아, 아빠가 무뚝뚝해서 그렇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다. 조금만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 진여사는 세아를 보듬고 사랑하면서도 세아가 정상적인 아이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밤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아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해하는 숫자들을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세아는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면 서재에 두고 간 경제 잡지나 신문을 읽으며 세계 물가 변동, 환율, 시장의 변화 등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시장의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라는 숫자로 체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세아는 평창동 저택이라는 고립된 장소 안에서 독학으로 세상의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경제가 IMF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다시금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증권 시장은 연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재상 교수 역시 각종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강연과 기고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아를 집안의 그늘진 곳에 두었지만 세아는 그 안에서 아버지가 분석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재상은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종일 땅만 보고 사니 앞날이 걱정이구나. 하지만 한재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분석하는 종이 위의 숫자들은 이미 지난 과거의 기록일 뿐이지만 딸 세아가 마당에서 읽어내고 있는 숫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미래의 지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세아는 2000년대 초반의 화려한 풍경 뒤에서 가문의 수치라는 낙인을 등에 업은 채 자신만의 데이터 세계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재상 교수의 서재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글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거실 한쪽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든 세아의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의 파동이 숫자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숫자의 세상을 살고 있었고 그 두 세상이 충돌할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조금씩 숨통이 트이자 그동안 눌려있던 탐욕과 원망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위기 당시 뼈아픈 비판을 들었던 재벌가 사람들에게 한재상 교수는 잊을 수 없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재상은 누구보다 강직한 학자였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을 때 그는 홀로 거대 기업들의 부실 경영을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기업이 제 배만 불리려다 나라를 망쳤다는 그의 보고서는 당시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공격의 대상이 된 재벌가들에게는 두고두고 갚아줘야 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경기가 살아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재상을 향해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전화와 짧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과거 한재상이 썼던 보고서들이 사실은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재상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다. 그의 편향된 시각이 외국의 투자를 막았다는 식으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를 국가 위기를 부추긴 학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재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녀사냥은 끈질겼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강연 요청은 뚝 끊겼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히 사직을 권고하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책과 명예밖에 모르고 살았던 선비 같던 교수에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송곳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재상이 아들처럼 아끼고 뒷바라지했던 수제자 민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어느 날 헐레벌떡 교수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추진하던 벤처 사업이 잠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연대보증만 서주신다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제자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재상은 단번에 도장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인데 내가 어찌 외면하겠나. 자네를 돕겠네. 그것은 평생 숫자를 분석하며 살았던 학자가 내린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기철은 도장을 받아 챙긴 지 사흘 만에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잠적해버렸습니다. 한재상이 보증을 섰던 빚은 고스란히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원금만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50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금이었지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한재상에게 원한을 품었던 재벌가 사람 중에서도 한신그룹 박상준의 계략이었습니다. 강직한 학자를 한순간에 파멸시키기 위해 그는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창동 저택에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문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재상 씨, 당신 제자가 빌린 돈 안 갚고 도망갔으니 보증인인 당신이 갚아야지. 당장 돈 내놔. 고고하게 평생을 살았던 한재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누비며 가구며 책장이며 할 것 없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상이 아끼던 희귀 경제 서적들 위에도 진여사가 혼수로 가져온 자개장 위에도 무자비하게 차압 딱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진여사는 사채업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제발. 하지만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별채 마당가에서 개미를 보고 있던 새알을 발견한 한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 딸내미가 바보라더니 정말이네. 집구석이 망해가는데 개미나 보고 있고 말이야.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때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집이 이웃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명문가 아가씨가 바보라더니 결국 집구석이 망하려나 봐. 한재상은 안채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었지요.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단 말이냐. 나라를 위해 바른 말을 한 것이 죄란 말이냐. 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술로 밤을 지새우니 건장했던 체구는 반쪽이 되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명예를 잃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르치던 그가 사기꾼과 바보의 아비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 진여사는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고 친정에도 손을 벌려보았지만 5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는 조족지혈이었습니다. 그 많던 인맥도 도움을 주겠다던 동료들도 모두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진여사는 매일 밤 거실 한 구석에서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집안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나가는 이자만 해도 상상을 초월했지요. 쌀독은 비어가고 전기며 수도며 끊기겠다는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모든 참극을 세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아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세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치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병의 개수가 하루에 3병씩 늘어나는 것,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분당 5번으로 잦아진 것, 그리고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의 숫자가 42개라는 것을 세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아를 아프게 한 것은 집안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숫자의 냉기였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광속처럼 빠른데 들어오는 돈의 수치는 0에 수렴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세아는 본능적으로 읽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내던진 경제학 책들이 바닥에 뒹굴 때 세아는 그 책 속에 적힌 이론들이 왜 현실의 빚쟁이들을 막아주지 못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숫자는 다시 맞추면 돼요. 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쓰러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상은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 뭘 안다고 그래.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셈이냐? 저리 가. 한재상의 눈에는 딸의 위로조차 조롱으로 보였습니다. 세아는 밀려나면서도 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 마디를 보았습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초당 몇 번씩 미세하게 떨리는 그 움직임을 보며 세아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명예라는 글자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가족을 자신이 그토록 집착해온 숫자로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지요. 평창동 저택의 화려했던 등불은 이제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이처럼 참혹하고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재상 교수의 이름 석자가 신문 사회면의 추문으로 얼룩지고 집안 전체의 차압 딱지가 도배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석 달이었습니다. 학자의 지혜가 탐욕의 덫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함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불꽃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빨간 차압 딱지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그녀는 머릿속에 저장된 세상의 모든 가격 지표를 끄집어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요동치며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던지는 그 숫자의 파편들을 세아는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가문이 길거리로 나앉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보름. 한재상 교수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진여사는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그 고요한 멸망의 밤, 세아의 눈동자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가르쳤던 경제학 원론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시장의 숫자들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무심하게 내려앉아 거실 곳곳에 붙은 빨간 차압 딱지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안채에서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재상 교수의 거친 숨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넋두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여사는 거실 한구석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라며 쥐어주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단돈 500만 원. 50억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앞에서는 먼지보다 못한 액수였지만 진여사에게는 새 식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밥이라도 사 먹일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여사는 봉투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세아는 어쩌고 저 양반은 저렇게 무너졌으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녀의 눈물이 장부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암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누군가가 진여사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진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멍한 눈으로 땅만 보던 딸 세아가 어찌된 일인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또렷하고 예리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진여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탁자 위에 놓인 500만 원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돈 좀 빌려주세요. 진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뗐던 딸, 평생을 어눌한 말투로
바보 소리를 듣던 세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여사는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바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기운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아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돈이야. 이 돈마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이란다. 하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세아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그 돈 꼭 돌려드릴게요. 진여사는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딸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세아는 자신이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아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며 기다려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내주는 것은 벼랑 끝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변화된 눈빛이, 알 수 없는 무언의 확신이 죽어가는 진여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여사는 홀린 듯 봉투를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세아야, 네가 정말 이 돈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엄마는 너를 한 번만 믿어보마. 아니, 평생을 믿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세아는 봉투를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칙과 명예만을 쫓다 현실의 숫자에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세아의 눈에는 아버지가 놓친 숫자의 빈틈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아는 짧은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의 공기는 유독 맑고 차가웠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높은 대문을 나서는 세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장의 신문 기사와 잡지에서 읽었던 숫자들이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율의 변동폭, 기업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던지는 돈의 행방까지. 세아에게 그것은 개미떼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쉬운 패턴이었습니다. 세아가 도착한 곳은 여의도 증권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여의도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대형 건물마다 화려한 전광판이 번쩍이고 넥타이를 맨 사내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세아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객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대한 전광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신한 차림새로 멍하니 앉아있는 세아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아가씨가 여긴 왜 왔어? 하지만 세아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광판 위에서 깜빡이는 붉고 푸른 숫자들만이 세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세아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계산식이 아니라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흐름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숫자로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숫자는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지고 그 일그러진 틈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는 곳임을 세아는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의 발소리를 들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점심 무렵 시장이 갑작스러운 악재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고 객장은 비명에 가까운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빴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세아가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직원에게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다 사주세요. 직원은 세아가 가리킨 종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 회사는 부도설까지 돌아서 다들 내다 파는 판국인데 이걸 사겠다니요. 하지만 세아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사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문을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보 하나가 또 인생 망치러 왔구먼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무너뜨린 박상준 세력을 무너뜨릴 첫 번째 숫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이 평생 바보라 불리던 세아가 세상을 향해 던진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유흥비일지도 모르는 돈이지만 세아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거대한 지렛대였습니다. 진여사는 집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재상 교수는 여전히 술 냄새 나는 꿈속에서 명예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져가는 집안을 등에 지고 불과 며칠 전까지 바보라 불리던 소녀 세아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개미떼가 아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객장에 공기는 날이 선 칼날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광판을 가득 메운 파란색 숫자들은 마치 누군가의 피눈물처럼 아래로 더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요. 여기저기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네. 머리를 쥐어뜯는 사내부터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까지 그곳은 희망이 거세된 거대한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세아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과 비명은 세아에게 그저 먼 산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세아의 눈은 오직 전광판 위에서 춤을 추는 숫자들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망했다라고 외치며 주식을 헐값에 내던질 때 세아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차갑고 정교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세아가 주목한 종목은 당시 근거 없는 부도설에 휘말려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 어느 중견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가 당장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세아의 눈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보였습니다. 세아는 며칠 전 아버지가 서재에 던져두었던 경제 잡지에서 그 기업의 공장 가동률과 해외 수출 계약 지표를 유심히 봐두었지요. 세아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그 회사가 가진 기계 설비와 창고에 쌓인 원자재 가치만 합쳐도 지금의 주가보다 몇 배는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도설이라는 가짜 숫자에 속아 떨고 있었지만 세아는 기업이 가진 실물이라는 진짜 숫자를 믿었습니다. 세아는 창고 직원에게 다가가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나온 매물 다 사주세요. 직원은 세아가 가리킨 종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이 회사 지금 부도난다는 소문 때문에 다들 팔지 못해 안달인데. 주변에 있던 투자자들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처자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저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데 돈을 버리러 왔구먼. 하지만 세아는 그저 묵묵히 전광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아에게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와 가격 사이의 어긋난 숫자를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고 싶어 할 때 사서 모두가 욕망에 눈이 멀어 사고 싶어 할 때 파는 것. 이 간단한 이치가 세아에게는 마당의 개미 숫자를 세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순리였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시장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아가 사들인 기업의 부도설이 라이벌 회사가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을 치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물들었던 전광판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타올랐습니다. 올라간다. 상한가다. 객장은 금세 환호성으로 뒤바뀌었지만 세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숫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기에 세아에게는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적정한 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자마자 미련 없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의 틈새를 찾아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지요. 세아의 매매 방식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우르르 몰려가는 인기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상으로는 알짜배기인데 경영진의 실수나 일시적인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억눌린 종목들만 골라냈습니다. 세아는 객장 구석에 앉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그림 보듯 읽어내려갔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는 몰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의 나열은 세아에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정직하게 기업의 상태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물건은 잘 만드는데 마케팅에 돈을 너무 많이 썼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광고비가 줄어들 테니 숫자가 맞춰지겠어. 세아는 그렇게 시장의 수급 균형을 사업가적인 감각으로 분석해 나갔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세아에게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고 왔던 500만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억 단위의 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아를 평창동 아가씨 혹은 여의도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창구로 다가오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엿보려 애를 썼습니다. 저 아가씨가 사는 거 따라만 사도 돈 번다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의도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진실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번 돈을 챙겨 조용히 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하루가 다르게 두툼해지는 통장과 수익 증명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세아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박상준의 검은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아는 머릿속 지도로 선명하게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이 지긋한 투자자가 세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비결이 대체 뭐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마다 오르는 거요? 세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숫자가 가는 길을 보세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투자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세아는 다시 자신의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아의 성공은 이제 여의도를 넘어 평창동 담장 근처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이 내린 천재라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가씨가 펀드 매니저. 수백 명보다 낫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소리 없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그 소문조차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잡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한 숫자는 아직 저 높은 곳에 있었고 가문을 짓밟은 이들에게 되돌려줄 계산서는 이제 막 작성을 시작한 단계였으니까요. 객장에서 큰 돈을 잃고 울부짖던 사람들도 세아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오직 숫자의 진실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가냘픈 소녀의 등 뒤에서 거대한 반전의 기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더 이상 평창동에 갇힌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의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영리하고 냉철한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세아는 마침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숫자를 확인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금액을 정말 다 찾으시겠다고요? 세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번 돈은 가문을 일으킬 종잣돈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돈을 들고 더 큰 시장, 즉 사람들의 욕망과 물건들이 직접 오가는 실물 경제의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아는 여의도 증권빌딩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쳤던 책 속의 경제학은 서재 안에서 죽어버렸지만 세아가 몸소 부딪혀 얻은 숫자의 승리는 살아 움직이며 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이제 금빛 숫자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아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진여사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빌려준 500만 원의 수십 배의 이자를 보탠 가문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진여사가 봉투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할 때 세아는 그저 예전처럼 담담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집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 밤 세아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숫자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강렬했습니다. 가문의 수치에서 여의도의 귀재로,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업가로 나아가는 세아의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숫자의 흐름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주식시장을 넘어 유통과 물류를 장악할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현금 봉투는 가문을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둔 승리는 이제 막 시작된 긴 전쟁의 첫 번째 보급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50억이라는 거대한 빚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것을 넘어 숫자가 흐르는 길목을 직접 장악해야 했습니다. 세아의 시선은 이제 화려한 증권 전광판을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욕망이 부딪히는 실물 경제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컴퓨터의 시대였습니다. 동네마다 PC방이라는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느라 정신이 없던 시절이었지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고 어제 산 최신형 컴퓨터가 오늘이면 구형이 되어버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 더 화려한 화면을 찾아 새로운 부품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멀쩡하지만 구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수많은 부품이 창고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여의도를 오가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컴퓨터 수리점과 용산, 전자상가의 풍경을 숫자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의 머릿속에는 당시 쏟아져 나오는 신형 컴퓨터의 생산량과 그로 인해 밀려나는 구형 부품의 재고량이 정교한 도표로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것이 100개 나오면 헝것은 120개가 버려지네. 하지만 저 헝것들 속에는 아직 수명이 5년이나 남은 핵심 부품들이 들어있어. 세아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재고품들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숫자의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세아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용산과 세운상가 일대의 대형 창고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의 차림새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신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깨끗한 구두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곱게 자란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이 땀 흘리며 상자를 나르는 삭막한 창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창고 주인들은 세아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집 아가씨가 이 먼지 구덩이엔 웬일이시오? 여긴 아가씨가 올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 보쇼. 상인들은 세아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흔들리지 않고 창고 구석에 쌓인 먼지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모델명이 지난 CPU 칩과 메모리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 있는 부품들 제가 다 사겠습니다. 무게로 달아서 한꺼번에 넘겨주세요.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이제 쓸모도 없는 고철이나 다름없소. 기술이 바뀌어서 찾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사서 뭐 하려고? 돈 낭비하지 마쇼. 하지만 세아는 단호하게 계약금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숫자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형이라 찬밥 신세지만 이제 막 정보와 바람이 불기 시작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부품들이 없어서 못 파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세아는 당시 신문 귀퉁이에서 읽었던 해외 물류 통계와 국가별 기술,
격차 수치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합해낸 것이었습니다. 세아의 수완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사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PC방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할 때 쏟아져 나오는 중고 부품들을 헐값에 매집하는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상인들은 그 바보 같은 아가씨가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간다며 뒤에서 낄낄거렸지만 세아는 그 비웃음조차 숫자의 수익으로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아는 매입한 부품들을 꼼꼼히 분류했습니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별로 정리하여 재생 부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틈새 유통망, 즉 해외 중고 부품 수출업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철값이지만 이 부품들이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면 10배의 가치가 됩니다. 제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세아의 정연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수출업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부잣집 소녀 같은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서운 통찰력을 본 것이지요.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썩어가던 재고품들이 세아의 손을 거치자마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100원에 산 부품이 유통망을 타고 건너가 1000원이 되어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아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증폭의 힘을 즐겼습니다. 그녀에게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 매긴 숫자의 가치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계산이었습니다. 진여사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집안의 자금을 보며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아야, 정말 괜찮은 거니? 네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계속 가져오는지 엄마는 겁이 난단다. 진여사는 딸이 혹시라도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세아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가 가르쳐주신 경제의 원리대로 번 돈이에요. 버려지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이에요. 반면 안채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던 한재상 교수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까지 숫자들이 뭐라고 내 명예를 짓밟는단 말이냐. 한재상은 거실 탁자 위에 쌓이는 돈 뭉치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바보딸이 시장 바닥에서 발로 뛰며 벌어온 피땀 어린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거나 요행으로 얻은 운이라고 치부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사업은 이미 한재상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부품 유통을 넘어 시장의 소비 심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새 것과 같은 성능을 누리고 싶어 해. 세아는 구형 컴퓨터를 저렴하게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이나 공부방에 공급하는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했습니다. 숫자가 필요한 곳과 숫자가 넘치는 곳을 연결하는 세아의 사업 수완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박상준의 수아들은 평창동 저택 주변을 맴돌며 한재상 가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집을 빼앗고 한재상을 길거리로 내몰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비웃던 바보 딸 세아가 이미 박상준이 가진 자본의 성벽 아래에서 숫자의 구멍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세아는 매일 저녁 서재 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상준, 당신이 세상을 속인 숫자의 대가를 이제 곧 치르게 될 거야. 세아의 가방 안에는 이제 주식 통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창고 계약서와 물류 명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숫자를 뒤쫓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의 길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단정한 옷무새를 고쳐 입으며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소녀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숫자로 재편하려는 차갑고도 당당한 사업가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한재상 가문이 집을 비워줘야 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상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세아는 자신의 비밀 창고에서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재고 부품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이제 가문을 살리는 것을 넘어 박상준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파도가 되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마당 구석, 예전에 개미를 세던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지요. 세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개미들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집을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인 제가 가문을 포기하겠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평창동의 높은 담장을 넘고도 남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용산의 거친 상가. 바닥에 정체불명의 큰손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귀신같이 바닥을 훑어 수익을 내고 실물 시장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던 재고 부품을 황금으로 바꾸어 놓는 기묘한 투자자. 사람들은 그를 유령 혹은 여의도 도인이라 부르며 그 실체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의 정체를 단순히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신흥 투자벤처기업 골드인베스트의 젊은 대표 유선우였습니다. 선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자산운용의 정점까지 경험하고 돌아온 그야말로 돈의 흐름을 타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그는 여느 투자자들처럼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가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의 뒤편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최근 보름간 시장을 뒤흔든 일련의 거래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누군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완벽하게 읽고 설계를 하고 있어. 선우는 이 정체불명의 설계자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증권사 지점과 물류가 오간 창고의 연락망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상대는 영리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철저히 익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거래가 체결된 시각의 접속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달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낡고 허름한 PC방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그 천재가 있다고?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사방에서 게임 소음이 들려오는 그곳은 억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자가 있을 법한 장소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우는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른 정보망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보다 완벽한 은신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선우는 코끝을 찌르는 컵라면 냄새를 뚫고 PC방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두침침한 모니터 빛을 받으며 홀로 앉아있는 가냘픈 실루엣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우는 당연히 백전노장의 은둔 고수나 날카로운 인상의 프로그래머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우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책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단정하고 고운 자태의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깃이 선 블라우스에 잘 빗어진 긴 머리카락은 누가 보아도 귀하게 자란 부잣집 외동딸의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낡은 컴퓨터 앞에 컵라면 하나를 식혀둔 채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아였습니다. 선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훔쳐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환율 변동 지표와 해외 물류, 현황판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세아는 마우스도 거의 쓰지 않은 채 오직 키보드 자판만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의 주가 예측치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실시간 전광판의 숫자와 단일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네로라 하는 천재들을 숱하게 보아왔지만 이토록 정교하게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선우가 참지 못하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등장에도 세아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고 맑아서 그 속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세아는 선우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니터를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선우는 그녀의 말투에서 묘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숫자를 다루는 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보기에 세아는 단순히 돈을 쫓는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일그러진 균형을 숫자로 바로잡으려는 사업가이자 데이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장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시대를 앞서가는, 아니 시대를 설계하는 천재야. 선우는 그녀를 향해 흥미로운 눈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다시 숫자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그녀에게 선우의 존재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데이터 중 하나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세아가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신한 아가씨의 겉모습과 여의도를 쥐락펴락하는 무서운 실력의 괴리감. 그 묘한 매력에 선우의 심장이 기묘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투자자 유선우가 평생 찾아 헤매던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아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우 역시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지만 모니터 위에서 오가는 숫자들은 이미 두 사람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바보라 불리던 소녀와 실리콘밸리의 황태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낡은 PC방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창동 저택을 집어삼킨 박상준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재상 교수의 폭로로 집안이 망했던 원한을 갚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덫을 놓아 한 교수를 빚더미에 앉힌 인물이었지요. 한 교수의 명예를 짓밟고 저택에 빨간 딱지까지 붙였으니 이제 그의 복수는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자금줄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부실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은밀하게 빼돌리던 자금의 흐름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만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돈줄에 손을 대는 거냐고. 박상준은 사무실 집기를 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풀어 배우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고를 하러 온 수아의 얼굴이 몹시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박상준의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한재상 교수의 딸 한세아라는 계집애인 것 같습니다. 박상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바보년이? 말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에만 갇혀 지낸다는 그 모자란 애가 내 돈을 건드렸다고? 박상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내민 자료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객장에서 정교한 타점으로 수익을 올리고 용산의 재고, 부품 시장을 뒤흔든 그 기묘한 투자의 흔적들이 모두 대리인들의 뒤에 서 있던 세아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준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세아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바보인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지. 박상준은 즉시 거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세아가 드나드는 길목을 차단하고 무력을 써서라도 그녀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숫자로 싸워서 안 된다면
힘으로 짓눌러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시각 세아는 여느 때처럼 동네 한 구석의 조용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에 맑은 눈을 한 그녀였지만 골목 어귀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상준이 보낸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세아를 애워쌌습니다. 어이 아가씨, 우리 회장님이 좀 보자시는데 좋게 갈 때 따라오는 게 어때? 세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숫자의 세계에서만 살았지 이런 거친 현실의 폭력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아가씨일 뿐이었지요. 세아가 뒷걸음질을 치려 할 때 건달 하나가 무례하게 그녀의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세아가 비명을 지르려던 그 찰나 골목 입구에서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골드인 베스트의 대표 유선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아의 비범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조력자였지요. 선우의 보안팀원들은 순식간에 박상준의 건달들을 제압했습니다. 선우는 겁에 질린 세아의 곁으로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얼른 차에 타세요. 선우는 세아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서울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골드인 베스트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PC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첨단 시설이 갖춰진 그곳은 이제 세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었습니다. 선우는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용 서버실로 세아를 안내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가 흐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세아 씨, 당신의 머릿속에 든 지도를 현실로 구현할 도구들입니다. 이곳의 모든 장비와 정보력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박상준이 숨겨둔 그 더러운 숫자의 실체를 마음껏 파헤쳐 보세요. 선우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강력한 법무팀까지 세아의 휘하에 붙여주었습니다. 세아는 선우가 제공한 고성능 서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PC방에서는 수백 번을 클릭해야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세아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박상준이 여러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세탁하고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도 며칠을 밤새워야 간신히 갈피를 잡을까 말까 한 복잡한 회계 장부들이 세아의 손을 거치자마자 너무나도 투명하게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아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찾았어요. 세아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박상준이 재벌가 시절부터 숨겨왔던 비밀의 금고, 즉 이중 장부의 핵심 오차였습니다. 박상준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장부를 조작했지만 돈이 들어온 곳과 나간 곳의 미세한 수치 불일치까지는 완벽하게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그단 일원의 오차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세아가 분석을 시작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짧은 시간에 박상준의 명주를 끊을 급소를 찾아내다니요. 선우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아가 찾아낸 이중 장부의 데이터는 박상준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박상준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영원히 차가운 감방에 갇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선우는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세아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한편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해 박상준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세아는 단순히 숫자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상준의 자금줄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점을 계산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면 박상준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거액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 자료를 터뜨리면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융통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거예요. 세아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기에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세아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올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약속된 오후 3시 정각이 되자 서울 테헤랄로의 골드인베스트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선우는 세아가 완성한 정밀 데이터 리포트를 전송 버튼 하나로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한재상 교수의 보고서와 재벌가의 보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자료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준이 어떤 계좌를 통해 언론사에 뒷돈을 건넸는지, 한 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자 민기철에게 보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숫자로 낱낱이 기록된 명백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순식간에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당시 막 세력을 넓히던 인터넷 뉴스 게시판을 뒤덮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이 치밀하게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의 오차들이 세아의 손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증거로 변해 있었지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때 한재상 교수를 국가 위기를 부추긴 학자라고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제 자신들이 박상준의 검은 돈에 놀아났음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의 안채에서는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한재상 교수는 앵커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IMF 당시 재벌의 부실 경영을 비판했던 한재상 교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실은 특정 세력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골드인베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사채업자 박 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동원해 한재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찾아 쓰고 TV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박상준이 관리하던 비밀 계좌의 내역과 자신의 제자 민기철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박상준 측으로부터 받은 입금 전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잠을 설쳤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진여사 역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말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TV 화면 밑으로 한재상 교수, 억울한 누명 번나라는 자막이 흐르는 것을 본 진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보셨어요? 이제야 세상이 진실을 알아주나 봐요. 우리 양반 억울한 게 다 풀리나 봐요. 하지만 한재상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골드인베스트가 어디이며 누가 이토록 치밀하게 나도 모르는 증거들을 모아주었단 말이냐. 한재상은 뉴스에서 언급된 리포트의 작성 방식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이론보다 훨씬 실무적이고 시장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여사와 한재상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의 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의 곁에는 훤칠한 키에 당당한 풍채를 지닌 청년 유선우가 함께였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들어와 아버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한재상은 딸을 바라보며 입을 뗐습니다. 세아야, 너 혹시 알고 있었느냐? 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유선우가 한재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 리포트를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박상준의 이중 장부에서 단 1원의 오차를 찾아내 진실을 밝혀낸 분은 바로 교수님의 따님인 세아 씨입니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재상은 멍하니 새아를 쳐다보았습니다. 4살이 되어서야 말을 떼고 한글 한자 제대로 못 읽어 가문의 수치라고만 생각했던 딸이었습니다. 종일 마당 구석에서 개미나 새던 바보라며 외면했던 그 딸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를 숫자로 풀어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거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경제학 책 속에는 정직한 세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정직한 숫자를 찾아냈을 뿐이에요. 이제 아무도 아빠를 욕하지 못해요. 그 순간 한재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명예와 자존심만 따지며 살았던 고집불통 학자가 자신이 바보라 부르며 구박했던 자식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아야, 이 아비가 바보였다. 내가 정말 못난 바보였어. 네가 읽는 숫자가 이토록 깊고 넓은 줄도 모르고 내 좁은 식견으로 너를 가두고 구박만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한재상은 딸의 작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새아는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진여사도 딸과 남편을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딸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순간 평창동 저택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어둠은 비로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창동 저택 앞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욕설을 퍼붓던 빚쟁이들 대신 한재상 교수의 복권을 축하하는 동료, 교수들과 사과하러 온 언론사 관계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빨간 차 앞, 딱지들은 유선우가 지불한 자금과 새아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새아는 이제 더 이상 별채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당당히 앉아 선우가 가져온 후속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재상은 그런 딸의 곁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식의 진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의 글자가 지켜주지 못한 정의를 딸의 숫자가 지켜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한재상 가문의 명예는 IMF 시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습니다. 시대의 양심이라 불리던 학자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은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천재딸의 이야기는 서울 장안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는 그 화려한 명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가족과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새로운 숫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재상은 서재 벽에 걸린 가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딸을 지켜줄 차례라고 말이지요. 그는 유선우에게 새아의 앞날을 부탁하며 비로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허울을 벗어던졌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등불 아래에서 새아는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투자가로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진여사는 활짝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새아가 개미를 세던 그 시간이 사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힘을 기르던 시간이었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가문의 수치는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상준의 집무실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그 방에서 박상준은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인수를 눈앞에 둔 대기업의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가 경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오후 3시가 지나자마자 고요하던 집무실의 전화기가 비명을 지르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준이 거만하게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다급한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들에서 일제히 대출금 상환 독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보로 잡았던 주식들이 가짜 장부라는 소문이 돌면서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장부가 얼마나 완벽한데. 누가 그걸 찾아내? 박상준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터져나온 소식들은 그야말로 박상준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세아가 선우의 서버를 통해 찾아냈던 그 미세한 0.01%의 수치 불일치.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박상준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박상준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렸던 비자금 통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아의 계산대로라면 박상준이 오늘 오후 3시에 치러야 했던 잔금은 그가 가진 모든 현금을 끌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상준은 다급히 사방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여의도와 강남 사채 시장에는 박상준이 끝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평소 박상준에게 아부하던 금융권 인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벌떼처럼 몰려들지만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법이지요. 박상준이 허망하게 전화를 붙들고 있을 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상준의 금융범죄와 뇌물공여 혐의가 낱낱이 적힌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상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상준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상준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고. 하지만 수사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뒤에 있던 사람들도 이미 당신이 건넨 비자금 장부 때문에 줄줄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도망갈 구멍이 없더군요. 박상준은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TV에 나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아가 작성한 데이터 리포트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지요. 박상준은 그제야 자신을 무너뜨린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무시하며 집까지 뺏으려 했던 한재상 교수의 딸 세아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모자란 계집애가 어떻게 나를. 박상준의 절규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앉아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사관이 내미는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박상준의 온몸은 공포로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숨겨온 검은 돈의 행방이 단 한 줄의 수식도 틀리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박상준이 돈을 벌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숫자로 치환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박상준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었던 사채 기록부터 정치가들에게 상납했던 뇌물 장부까지 세아의 정밀한 타격 앞에 박상준의 명예와 재산은 낱낱이 해체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호화 저택과 외제차,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은 모두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박상준은 차디찬 간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야경 대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이 왜 망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숫자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바보라 믿었던 한 소녀의 천재성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상준이 구속된 지 며칠 만에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거상 박상준이 아니라 추악한 사기꾼 박상준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금융제국은 그렇게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아가 마당에서 개미 한 마리의 이탈을 보고 비 소식을 알아맞혔듯 박상준이 저지른 작은 숫자의 조작 하나가 그의 운명 전체를 삼켜버린 셈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박상준은 매일같이 세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창동 저택 마당가에서 멍하니 개미를 보고 있던 그 소녀의 눈망울. 그 맑고 고요한 눈동자 뒤에 자신을 파멸시킬 이토록 무서운 숫자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박상준은 벽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사형 선고를 내린 뒤였습니다. 박상준의 몰락은 여의도 증권가와 평창동 일대의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시대가 한 소녀의 정직한 숫자에 의해 심판받은 사건이었지요. 박상준이 차디찬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고 있을 때 평창동 저택의 대문은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이 만든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박상준이 무시했던 그 바보의 숫자가 사실은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매서운 정의의 칼날이었음을 그는 평생 감옥 안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때의 영광은 간데없고 오직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은 채 박상준의 시대는 비참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세아는 박상준의 구속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그녀에게 박상준의 몰락은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엉클어진 숫자의 타래를 풀고 제자리를 잃었던 정의의 값을 다시 매기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박상준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제 세아가 일궈낸 정직하고도 찬란한 숫자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이 저지른 탐욕의 숫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둘 지워질 무렵 평창동 한재상 교수의 저택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찾아들었습니다. 한재상 교수는 술병을 치우고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세아가 건네주는 시장의 자료들을 보며 자신이 평생 책에서만 보았던 경제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겸허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금융계의 지도는 한 여인에 의해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평창동의 바보라 불리던 소녀 한세아는 이제 여의도의 전설을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물급 투자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숫자의 마음을 읽는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요. 세아는 유선우 대표와 함께 더블S 글로벌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내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세아가 이끄는 글로벌 펀드의 투자 원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보는 것이었지요. 세아는 남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며 내버리는 부실 기업들 속에서도 가치를 찾아냈고 모두가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몰려가는 거품 낀 시장에서는 냉철하게 발을 뺐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기업들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며 정직한 부의 가치가 실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들은 앞다투어 세아를 표지 모델로 실으며 그녀의 사업 수완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그 화려한 명성 속에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공식보다는 세상의 작은 변화들을 숫자로 읽어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지요. 그런 세아의 곁에는 언제나 유선우 대표가 함께였습니다. 선우는 세아가 읽어내는 그 깊은 숫자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아끼는 반려자로서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꼬부부이자 사업 파트너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울의 한 대형 강연장에는 세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가 희끗한 시니어분들부터
꿈을 찾는 청년들까지 다양했지요. 무대 위에 오른 세아는 예전의 그 조신하고 단정한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저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을 늦게 배운다고, 글자를 모른다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글자로 세상을 읽을 때 숫자로 세상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아의 말에 객석 곳곳에서 콧날이 시큰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자식 교육으로 평생을 애태웠던 부모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세아는 강연장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바보는 없습니다. 다만 저마다 세상을 읽는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림으로,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저처럼 숫자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그 다른 언어를 부족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해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숫자는 제 자리를 찾고 정의로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강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한 투자가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높은 담장을 숫자의 진실로 허물어버린 한 여인의 위대한 인생 여정에 보내는 경의의 박수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재상 교수와 진 여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수치로 여겼던 지난날의 회한과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된 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교차했지요. 강연을 마친 세아는 유선우 대표와 함께 나란히 강연장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 위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떨어졌습니다. 세아는 습관처럼 떨어지는 낙엽의 숫자를 세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낙엽이 떨어지는 속도가 작년보다 조금 빠르네요. 아마 올해 겨울은 조금 더 일찍 찾아올 모양이에요. 선우는 그런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더 따뜻한 옷들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겠네요. 당신이 읽어낸 숫자가 틀린 적은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마당 구석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에서 가문의 자랑으로,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별이 된 세아의 전설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세아와 선우가 설립한 글로벌 펀드는 이후로도 수많은 제2의 세아들을 찾아내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숨어 지내던 아이들이 세아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의 숫자를 바르게 교정하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편견이라는 이름의 장벽은 세아의 숫자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다른 언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이 피어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세아의 아이가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은퇴한 한재상 교수는 손주에게 개미를 세는 법이 아니라 개미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며 집을 짓는지 그 지혜를 들려줍니다. 진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찬을 준비하지요.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박상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숫자의 진실로 가족을 지킨 세아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로 인생의 수치를 씻어내고 승리한 한 여인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아는 오늘도 수첩을 꺼내 세상의 숫자를 적습니다. 그 숫자는 더 이상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진실의 무게를 재는 따뜻한 지표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정직하게 읽어낸 바보 아가씨, 그녀의 숫자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희망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